이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현장을 고를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기가 과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이 아니고 정말 숫자로 뽑아보자는 거죠. 그 계산식을. 계산을 뽑아봤더니 진짜 말 되네? 그러면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투자하는 패턴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지역은 밑에 땅값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얼마인데 인근 지역 아파트가 얼마니까 분양이 얼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된다. 이런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오늘 지금 5억인데 내년에 7억 되겠지. 그럼 2억 시세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계산법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마다하진 않을 거예요. 이 돈도 벌어야겠죠. 네. 이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이 돈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면 이 돈은 딸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두 개 다 추구할 테지만,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단지 얼마 오르겠다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고 실제로 순수하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의 이익이 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자,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형 투자 패턴이 있고요. 수익형 투자 패턴이 있어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수익형 투자 패턴이죠. 그래서 뭐 이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오니까 뭐 이런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에 투자는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이 없어요. 없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만 매진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형인데 그러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쓰러져가는 노후된 빌라들, 노후된 집들이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이제 수익형의 장점은 그냥 따박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점점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되고 기대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보일러 다시 해주고, 그다음에 뭐 도배장판 다시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뭐 그런 비슷한 게 또 생기면 월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수익형은 앞으로 계속 낡아지면서 그러면서 내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비용이 같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개발형은 어떤 게 문제냐면 개발될 줄 알고 샀는데 개발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개발 안 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저는 뭐였냐면, 저는 이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낡은 지역들,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블록들에서 그나마 좋은 걸 사는 거죠. 그 안에서. 다 쓰러져 가요. 그러면 적어도 얘 하나는 수익형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점점점 보유가 돼서 얘도 낡아져서 보유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점점 수익이 줄어들면 그때는 개발 호재에 따른 이익이 생겨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수익형 물건을 저는 많이 골라왔어요. 근데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익형 물건이 거의 없고 다 슬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낡은 지역에 낡은 집을 사서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정말 세시평 수리를 해서 임대 수익을 확 높여놓은 다음에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전세라도 잘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고요. 그 개발되는 행위조차도 제가 직접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저랑 같이 추진하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직접 추진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개발의 시작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찾겠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은 운인데요. 개발 이익의 예측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수업 내내 이거를 어떻게 플로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숫자로 뽑고 어떻게 이 예상치를 뽑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하실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 하실 분들도 제가 보기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있는 거죠. 못 하더라도 '아 이런 계산식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로직을 알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야 이 적 좋대."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계산식이 적어도 말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기는 어떤 부동산 유튜버 한 100만 명쯤 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 100억쯤 있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저긴 돈 된대. 이런 식의 계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고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안양에 있는 모 현장인데요.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추진위원장님이 계시죠? 안양에 있는 현장인데 제가 빌라를 살 때 그 동네를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59제곱미터짜리 일반 분양이 한 4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격이 한 4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안양에 인덕원 블럭인데요. 지금은 더 넘었어요. 지금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근 지역의 아파트가 한 4억 5천 정도 하니까 아직 짓기 전이니까 4억 정도면 분양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플랜을 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한테 더 싸게 줘야겠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한 3억 1,200 정도 줘야겠다. 요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가짜로 하나 놓고 아니 진짜 물건이죠. 역추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역추적을 한번 해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샀던 물건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 물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샀던 물건들이에요. 공시가가 3억 3,300 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 샀던 물건의 매매가는 1억 1,000에 샀어요.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 계산하면 요 물건을 샀을 때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우선 요거를 알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요거를 안 다음에 요 감정가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뭐 비례율 뭐 이런 거 계산해서 요거를 분양가에서 내 자산의 값어치 빼면 추가 부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추가 부담 금액과 요 내 매매가를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까지의 총 비용이 나오니까 물론 아직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겁먹지 마시고요. 요거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웃돈이 얼마냐. 웃돈이 얼마인지 알려면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전에 뽑아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분담금을 알아서 내 추가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분양가를 알아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잘 샀냐 못 샀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계산식이 나오겠지만 계산을 해 봤더니 조합원 한 명당 분양하는 금액이 2억 7,600 이라고 잡았을 때 앞부분에 제가 잡았죠. 앞부분에 잡았을 때 그럼 제가 어떻게 잡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가볼까요? 위에 거 보시면 50짜리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일반 분양가를 3억 4,500, 조합원 분양가를 2억 6천. 이건 제가 임의로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요 물건에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감정가거든요. 이게 감정가인데 감정가를 비를 곱한 금액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억 천에 사도 조합이 1억 1,400만 원을 인정해 주면 나는 어찌 됐건 간에 500만 원 정도 싸게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러면 아직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합원 분양가 2억 7,600인 거가 일반 분양가가 또 더 비쌌잖아요. 얼마 비쌌죠? 얼마 비쌌냐면 일반 분양가가 3억 4천인데 조합원 분양가 2억 7천이니까 얼마예요? 한 6, 7천 정도가 좀 더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 분양가가 싼 거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게 된다면 일반 분양자보다는 적어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싸게 아파트를 배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어리둥절 하실까 봐 이거를 제가 친절하게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보세요. 저는 그 금액을 1억 2,800주의 물건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감정가를 예상을 해야 돼요. 감정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이 물건은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해봤더니 아직은 모르시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요. 했더니 1억 7,400의 감정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가보다도 5천 싸게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러면 우선 정확하게는 4,600 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1억 2,800 주고 샀을 때 이 물건은 감정가만큼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첫 번째 엑시트, 출구 포인트죠. 두 번째,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이가 있었죠. 7,800 있었죠, 아까. 그러면 요 돈만큼도 또 조합원으로서 일반 분양자보다 먼저 앞서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두 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죠? 요 두 개 돈을 합하면 1억 2,400이죠. 그러면 내가 산 물건은 1억 2,800이지만 요 돈과 요 돈을 먹었을 때에 플러스 1억 2,400을 더하면 나한테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2억 8,200 주고 사는 꼴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손해냐? 2억 8,200 주고 사서 7,800의 추가 부담금을 내니까 결국은 3억 9천의 일반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또 더 좋은 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일반 분양가의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했더니 피가 붙는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살 때 1억 2,800 주고 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물건은 적어도 1억 7,400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개발이 되어서 점점점 가시화가 되면 그러면 2억 8,200까지도 갈 가능성이 무지 높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사는 사람도 좀 뭔가 남아야 사겠죠? 그럼 사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 2천만 원 빼주죠, 뭐. 그냥 2천. 그러면 2억 6천에 산다고 가정하면 1억 2,800에 사서 2억 6천에 살면 그러면 사는 사람도 한 2천만 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800에 사서 2억 6천에 팔았으니까 2배의 수익이 난 건데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계산식으로 그게 아니죠. 이 1억 2,800에 주고 산 것도 전세가 7, 8천 있었으니까 나의 에코티는 3, 4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탐방을 가건 또는 뭐 어디 물건의 현장을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을 하건 하다 보면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이 물건의 가격을 먼저 우리가 계산하고 계산식 한번 돌려봤더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금액까지는 팔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좀 살려고 덤벼도 되겠다. 그런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그러면 일반 분양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 정도 금액까지 팔 수 되겠다. 그러면 너무 만땅 파는 건 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금액에 한 20%는 그 사람 먹으라고 주고 우리는 한 80% 팔고 나오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시면 제가 첫 번째 청주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3, 40분 전에 보여드렸어요. 청주 물건 같은 경우는 5,800에 사서 전세 6천에 놨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감정가가 저는 얼마 나올 거라고 보느냐? 감정가가 1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겠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 차이가 5천 나온다고 본다면 저는 5,800 주고 산 거를 감정가 1억 나온다면 1억 5천까지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좀 먹어야 되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1억 2천 정도를 엑시트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00 주고 샀을 때 여러 가지 수식을 돌려봐서 이 물건은 1억 2천까지 팔릴 수 있겠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전제가 있죠.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조합 분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개발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구청 담당자가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저는 헛다리 짚은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서류를 다 꾸며서 구청에 가서 "여기 개발되게 해 주세요."라고 딱 요청을 넣었을 때 구청 담당자가 "네 알겠습니다. 동의서 걷어오면 개발되게 해 주겠습니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만족되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추구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재개발 관리처분 난데 조합 설립 인가 난데 이런 데에 투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네이밍이 다 된 지역은 안 가고요. 네이밍이 안 된 지역, 동네 주민들마저도 '이 동네는 재개발되려면 멀었어.' 내지는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아.'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지역.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이제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우리는 골라내서 그 주민들한테 "여기 재개발될 거니까 저한테 파세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10% 20% 30% 산 다음에 어느 정도 물건 확보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주민이 돼서 조합원이 돼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동의서를 내라고. 그런데 제가 해 보면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다 설득돼요. 왜냐하면 개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구청에 서류를 넣었을 때 구청에서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인데 동의서를 걷어오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지역만 골라서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 그런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 있을까요? 아직 재개발 지역이 아니지만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거기가 개발될지 안 될지 그들은 모르고 제 눈에는 보이고 그런 지역이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1000 단위일까요? 만 단위일까요?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들. 제가요 그냥 가본 적은 없고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요. 한 15만 20만 군데 정도라고 보여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2년 지나면요. 또 그거의 10%가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진보 정권에서 한 5년 정도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개발을 너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높아진 현장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현장들이 지금 해제가 되거나 안 되는 상태로 있으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요. 너무 지쳐 가지고 개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동의서를 거두면 이제 그때부터 꿈틀꿈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찾을 건데 제가 이런 수업을 그럼 왜 하느냐. 제가 그거를 찾기에는 너무도 현장이 많아요. 예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현장 하나를 새롭게 보고 어 가서 물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도 하나 하고 왔는데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신 분이 각 지역마다 한 분씩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셨던 분이 제가 이제 수업을 쭉 끝날 때쯤 되면 인제 "이런 현장, 이런 현장을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걸 좀 얼핏얼핏 담고 계신 거죠. 물론 100%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자기 동네 다니시다가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개별톡으로 밴드에다 다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제 또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개별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딱 봐서 '여기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가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매입을 해야겠죠. 물론 지금 저희 밴드에 계시는 670명 중에서 저한테 그런 걸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한 10 군데 보내주시면 1 군데 정도가 쓸 만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곳이 있더라도 그렇게 자꾸 보내주시다 보면 이 지역은 왜 안 좋은 지역인지 이 지역은 왜 제가 좋다고 하는 지역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서 살 거고 그 지역을 같이 가서 보신 분도 뭐 같이 사도 되고요. 물건이 많다 싶으면 다 같이 모여서 사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좀 더 많이 발굴하자. 전국에 15만에서 20만 군데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현장을 하루에 한 군데씩만 다녀도요. 1 년이면 300 군데고요. 10 년이면 3,000 군데고요. 100 년이어야지 3만 군데거든요. 그러면
1000년을 저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10만 군데면. 불가능한 숫자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의 머리를, 저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서 그 공유된 지식을 같이 다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각자가 다닌 다음에 그거를 같이 분석을 해서 같이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가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압력이 높아진 지역 중에서 우리가 동의서를 거둘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동의서를 거뒀을 때 해당 구청이나 해당 관청에서, 시청에서 리젝을 할 수 없는 지역, 법에서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간단하게 한 5분만 쉴게요. 바로 진행할게요.